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제 밥그릇 잘 챙겨가며 밥 잘 먹고 있는 40대 주부입니다. 언제 나이를 이렇게 먹은 것인지도 모를 만큼 제 인생의 세월이 흘러갔다는 것이 요즘은 거울을 통해 느껴집니다. 여자 나이가 40을 넘어가면서부터 피부에 생기가 사라진다고 하더니만 그 말이 사실인가 봐요. 거울 속의 저를 보면서 마음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제 푸릇했던 생기를 남들에게 나눠줘서 그런 건지 팍싹 늙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비슷하시죠? 어떤 마음고생을 해서 이렇게 팍싹 사가버렸나? 그 이야기 지금부터 속 시원하게 한번 털어볼까 합니다. 어릴 적 제게 아버지의 부재는 크게 와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매일같이 엄마와 시장에 나가 지지고 볶으며 사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너무 바빴거든요. 엄마는 속내의 고쟁이 바지, 양말, 이불, 베개 커버 같은 잡다한 물건들을 파는 마치 동네 사랑방 같은 작은 가게를 운영했죠. 아침 햇살이 시장 천막 사이로 비스듬히 들어오면 부지런히 물건을 펼쳐놓는 엄마 옆에서 저도 자잘한 심부름을 했어요. 장바구니 속에 바스락거리는 비닐과 사람들 발걸음에 묻어오는 먼지 냄새가 제 어린 날의 공기였죠. 엄마가 시장에서 물건을 파는 것에 대해 저는 별 생각이 없었어요. 시장 구석진 자리에 아주 작은 가게였고 사람들이 사랑방처럼 생각을 해서 늘 수다를 떨기 위해 찾아오는 곳이기도 했죠. 엄마의 억척스러움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시장 가게였지만 저는 그게 우리 엄마의 삶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뭔가 숨기고 싶은 것이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이야기를 하자면 달라질 수도 있겠어요. 저는 아버지가 약간은 부끄러웠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 몸이 약한 분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평생을 질병과 함께 살아오신 분이었는데 그땐 제가 어려서 정확히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도 몰랐습니다. 다만 제 기억 속에 아버지는 늘 뼈가 앙상하고 바싹 마른 장작처럼 피부가 거칠었어요. 팔목이나 손등을 스치면 꺼끌꺼끌한 촉감이 전해졌죠. 가끔은 몸 여기저기에 붉은 반점이 돋아 있었고 폐병 환자처럼 잦은 기침을 하셨어요. 까만 머리칼을 가진 엄마와 달리 아버지의 머리카락은 이미 대부분이 하얗게 물들어 있었죠. 어린 시절 친구들이 너네 아버지는 할아버지 아니야? 하고 장난 반 진심 반으로 물어볼 때면 저는 얼굴이 화끈거려 숨고만 싶었어요. 부끄럽고 괜히 속상했죠. 지금 돌이켜보면 그 나이에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게 이상한 건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제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건 아니지만 사실 우리 아버지는 누가 봐도 할아버지처럼 보였거든요. 키도 작고 등이 굽은 모습이 그랬죠.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이었을 땐 그래도 아버지가 가끔은 학교 앞으로 마중을 나오실 정도의 체력은 있으셨어요. 그때는 먼발치에서 제 이름을 부르며 손 흔드는 아버지를 보곤 했는데 초등학교 4학년쯤부터였을까요? 그 무렵부터 아버지는 누워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겨워 하셨습니다. 침대 옆에 놓인 물컵과 약봉지가 늘 그대로였고 방 안에는 특유의 한약 냄새와 사골국 냄새가 섞여 있었죠. 우리 집 점심과 저녁 메뉴는 거의 변함이 없었어요. 뼈가 너무 가늘어서 조금만 부딪혀도 금이 가곤 하던 아버지를 위해 엄마는 늘 사골국을 끓였거든요. 하얗게 우러난 국물 속에는 고소한 냄새와 함께 엄마의 정성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그 국물을 만들기 위해선 몇 시간이고 불 앞에 서서 뼈를 삶고 불 세기를 조절하고 기름을 걷어내야 했죠. 겨울엔 부엌의 김이 하얗게 퍼져 창문을 덮었고 여름엔 땀이 줄줄 흘러내렸어요. 그런데도 전 그 사골국이 너무 싫었어요. 어린 입맛엔 간도 하지 않은 그저 뽀얀 물 같은 국물이 도무지 맛있게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아버지는 한 숟갈의 소금도 넣지 않고 후루룩 소리를 내며 그 국을 드셨지만 저는 그 맛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죠. 그래서 밥상 앞에서 나 된장찌개 먹고 싶어요. 김치찌개도 먹고 싶어요. 하며 투정을 부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냥 주는 대로 좀 먹으면 안 돼? 네 아버지는 뼈가 약해서 이 사골국을 먹어야 한단 말이야. 친구들한테 나는 맨날 이 뽀얀 국물 먹는다고 했더니 할아버지랑 살아서 그런 거 아니냐고 했단 말이야. 친구들이 놀리는 거에 일일이 상처를 받으면
나중에는 어떻게 살으려고 그래? 아서라, 그냥 먹어. 엄마는 그럴 때마다 조용히 제 밥그릇에 고기 몇 점을 더 얹어 주셨지만 저는 여전히 사골국 냄새가 싫어 고개를 돌리곤 했죠. 그 시절엔 몰랐어요. 그 밥상이 그리고 그 국이 아버지가 버틸 수 있게 하는 유일한 힘이었다는 걸 말이죠. 저는 뼈가 약해서 사골국을 먹어야 한다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전혀 몰랐어요. 어린 나이에 뼈에 구멍이 난다는 게 어떤 건지 상상조차 안 됐거든요. 그저 무섭고 이상하게만 느껴졌죠. 그때 제 관심사는 숙제와 간식, 그리고 친구들과 노는 것이 전부였으니까요. 아버지는 늘 커다란 알약들을 한 움큼 삼키셨어요. 영양제인지 약인지 어린 저는 구분도 못했지만 그 크기가 주먹만 할 정도로 커 보였죠. 삼키다가 목에 걸려 캑캑거리며 기침을 할 때면 그 모습이 너무 보기 싫어서 저는 눈을 돌리곤 했어요. 제 얼굴에 인상이 가득 서린 걸 본 아버지는 오히려 웃으면서 괜찮다, 괜찮아, 아빠 멀쩡하다 라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그 말 속에 묻어있는 숨은 고통을 어린 마음에도 느낄 수 있었어요. 제가 못된 딸이었죠. 제가 4학년이 되었을 무렵 아버지는 하루 종일 방 한구석에 누워 지내셨습니다. 처음엔 감기라도 걸린 건가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앉는 것조차 힘들어 하셨고 어느 날부터는 숨 쉬는 것마저 버거워 하셨어요. 숨소리는 마치 풍선에서 바람이 빠지는 듯 힘없이 피융하고 새어나왔죠. 우리 집은 방이 나뉜 구조도 아니고 단칸방 같은 곳이라 그 소리를 피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와 저는 같은 공기를 마셨고 같은 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버텼죠. 밤마다 아버지의 숨소리를 들으면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그 소리는 한편으로는 아버지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증거였지만 또 한편으로는 제 마음 한구석을 짓누르는 쇳덩이 같았죠. 왜 우리 집은 이렇게 살아야 하지? 하는 생각이 어린 나이에도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말 잔인한 고백이지만 저는 가끔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아버지 약값만 아껴도 엄마가 저렇게까지 힘들게 일하지 않아도 될 텐데 그 약값은 매달 꾸준히 나갔고 그걸 마련하려고 엄마는 늘 시장 사람들에게 사정을 했어요. 아유, 이번 달만 좀 봐줘요. 다음엔 꼭 갚을게. 내가 장사가 안 된 걸 어떻게 해. 아유, 그래도 돈을 빌렸으면 제때제때 갚아야지. 맨날 하루 이틀 이렇게 늦을 거야? 아유, 우리가 이자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그거 너무하네. 미안해. 대신 다음에 내가 서비스 두둑하게 넣어서 줄게. 어? 엄마의 목소리는 자존심을 내려놓은 듯 한없이 작아졌습니다. 우리 가게 자리는 시장에서도 한참 구석에 있었어요. 바람이 잘 통하지 않아 늘 습기 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구린내가 풍겨왔죠. 여름이면 냄새가 더 심해져서 코끝이 찌릿했어요. 저는 그런 자리에서 종일 서 있는 엄마가 안쓰러웠지만 엄마는 늘 웃으며 말했죠. 엄마는 이 구린내가 안 나? 진짜 코가 마비된 거 아니야? 자리가 이러니까 손님도 안 들어오지. 자리야 뭐가 중요하니? 오늘은 뭘 팔았고 얼마를 벌었는지가 중요한 거지. 시장 사람들은 가끔 아버지 얘기를 꺼내며 안타까운 분이야 하고 혀를 찼지만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안타깝다는 말보다 엄마가 덜 고생하게 해주는 게 먼저 아닌가. 그때 저는 철이 없었고 또 어쩌면 너무 어린 나이에 어른들의 현실을 알아버려서 더 차갑게 굳어가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일까요? 막상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저는 이상하리만치 눈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장례식장 안에는 곡소리와 한숨이 뒤섞여 있었지만 제 마음속은 오히려 아주 고요했죠. 생각해보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아버지가 점점 쇠약해지는 모습을 매일 보고 있었기에 이미 오래전부터 마음속으로 아버지의 죽음을 대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언젠가 하늘나라로 떠나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아버지의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라 있었으니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인지한 그 순간 제 머릿속에 가장 먼저 스친 건 슬픔이 아니라 이런 생각이었어요. 이제 우리 엄마가 편해지는 건가? 참 못된 생각 같지만 그때 저는 엄마의 고생이 멈춰야 한다는 마음이 더 컸어요. 저에게 아버지와의 추억이라고 할 만한 건 거의 없었어요.
아버지는 동네 밖을 나다니는 일도 없었고 제 기억 속의 모습은 늘 방 한구석에 기대어 앉아 있거나 누워서 색색거리는 숨소리를 내는 모습뿐이었죠. 바람 빠지는 풍선 같은 그 소리가 제 어린 시절 배경음이었달까요? 숟가락을 들 힘도 없어 보이던 분이 어떻게 매 끼니를 꼬박꼬박 씹어 삼킬 수 있었는지 그건 신기했어요. 제가 신기해한다는 것이 티가 났는지 엄마는 저에게 항상 아버지에 대해 조심스러운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 아버지는 뼈에 구멍이 나는 병이야. 조금만 걸어도 조금만 부딪혀도 금이 가고 부러질 수 있지. 거기에 당뇨까지 심해서 먹는 것도 늘 조심해야 했다고 했어요. 달달한 건 입에도 못 대셨고 밥도 딱 한 공기만 드셨죠. 아버지가 떠나시고 장례를 마친 후 우리 집 밥상은 조금 달라졌어요. 매일 똑같이 밍숭맹숭한 음식만 오르던 식탁에 제가 그렇게 먹고 싶어 하던 된장찌개가 올라왔죠. 진하게 끓여진 국물에서 나는 구수한 냄새만으로도 벌써 침이 고였어요. 몇 년 만에 제대로 간이 된 음식을 먹으니 밥맛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어요. 마치 제 혀가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요. 그렇지만 이상하게도 아주 가끔은 아버지를 위해 끓이던 그 사골국이 생각나기도 했어요. 몇 시간 동안 불 앞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씨름하던 엄마의 뒷모습이 함께 떠올랐죠. 하지만 엄마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허탈한 웃음을 지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아이고, 이제는 더 이상 사골국 안 끓여도 되니 편하네. 한여름에도 불 앞에서 힘들었었는데. 그 말을 들은 뒤로 저는 차마 엄마, 나 사골국 먹고 싶은데 끓여주면 안 돼? 라는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그 국물은 제게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거든요. 엄마의 고생 그리고 아버지의 병이 한데 섞여 있던 시간이었으니까요. 저에게 엄마는 늘 미안한 사람이었어요. 제게 주어진 건 사랑뿐이었는데 엄마는 자신이 해준 게 부족하다고만 생각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엄마는 평생을 고생만 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린 마음에도 늘 다짐했어요. 내가 하루빨리 커서 엄마가 고생했던 그 시간만큼 꼭 보상해주자. 그게 제 삶의 목표처럼 마음속 깊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결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착하고 온순한 딸은 아니었어요. 어려서부터 병약한 아버지를 보며 자란 영향 때문인지 아니면 우리 집의 가난함을 늘 누군가의 탓으로 돌리며 살았던 습관 때문인지 제 마음은 어쩐지 날이 서 있었죠. 더 솔직히는 시장에서 어떻게든 물건 하나라도 더 팔아보려고 새벽부터 밤까지 뛰어다니는 엄마의 억척스러운 모습을 보고 자라면서 저는 세상을 조금 삐딱하게 바라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 시절 저는 부유한 사람은 점점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끝없이 가난해지는 세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던 철학자들의 어록을 즐겨 읽었어요. 문장 하나하나를 공책에 적어놓고 친구들에게도 외워서 들려주곤 했죠. 그들이야말로 세상의 본질을 꿰뚫어 본 진정한 지성인이라고 믿었거든요. 봐, 이 사람들도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틀린 게 아니야. 속으로 그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말이에요. 엄마는 그런 제 성향을 알면서도 매번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빚은 목숨으로 갚는 거야. 돈이든 정이든 빌린 건 반드시 갚아야 한다. 그 말은 단순한 훈계가 아니라 아버지의 약값을 마련하기 위해 그리고 매달 밀려드는 생활비를 버티기 위해 엄마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했는지를 보여주는 삶의 원칙이었죠. 시장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얻어쓰고 다음 달에 갚기로 약속하는 모습은 제 어린 눈에도 선명히 각인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늘 속으로 반발했어요. 갚을 능력이 없으면 애초에 빌리지 말았어야지. 빌렸는데 정말 갚을 수 없게 됐다면 차라리 도망치는 게 나은 거 아니야? 지금 생각하면 철없고 세상 무서운 줄 몰랐던 생각이었죠. 하지만 그때 저는 살아남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태도 때문에 엄마와 종종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런 말을 하면 엄마는 얼굴을 굳히고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짧은 생각만 하고 살아서는 안 돼.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야. 네가 남에게 베푼 건 언젠간 돌아오고
네가 빚진 건 반드시 찾아와. 그게 세상 사는 도리야. 그 목소리를 들으면 입을 다물긴 했지만 제 마음속 완강한 고집까지 꺾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 제 사고방식을 10위째 흔드는 일이 벌어졌어요. 아주 억울하고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사건이었죠. 어느 날 반에서 제일 친했던 친구가 학원비가 들어있는 봉투를 가지고 학교에 왔다가 그걸 잃어버렸습니다. 잠시 후 그 친구가 다짜고짜 저를 범인으로 지목했죠. 이유는 단 하나, 네가 반에서 제일 가난하니까. 너 말고 누가 훔쳤겠어? 솔직히 그 돈 탐낼 만한 사람이 너 말고 우리 반에 누가 있냐고. 뭐라고? 야, 뱉으면 다 말인 줄 알아? 내가 훔친 거 아니라고 하는데 왜 그래? 그 말이 제 귀에 박히는 순간 얼굴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손끝이 떨렸어요. 억울함과 모멸감이 뒤섞인 감정이 한꺼번에 치밀어 올랐지만 제 반박은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다른 아이들의 시선도 차가웠어요. 그 눈빛 속에는 그럴 만하니까 의심받는 거지라는 생각이 깔려 있었죠. 그때 평소 조용하지만 주변을 잘 살피던 한 친구가 나섰습니다. 내가 찾아볼게. 그러더니 교무실로 들어가 바닥부터 책상 및 서랍 틈까지 꼼꼼히 살폈죠. 그리고는 한쪽 구석에서 구겨진 봉투를 발견해냈어요. 그 안에는 그대로 학원비가 들어있었습니다.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고 저를 의심했던 친구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고개를 숙이며 작게 말했어요. 미안하다. 저를 몰아붙일 땐 그렇게 큰 소리로 당당하게 지랄을 하더니 사과는 막상 조용한 곳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로 하더라고요. 그날 이후 제 생각이 조금 바뀌었어요. 세상에는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걸, 그리고 그 억울함은 단순히 가난이나 사회 구조 때문에만 생기는 게 아니라 신뢰라는 문제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깨달았죠. 그 사건은 제 마음속에 큰 흔적을 남겼습니다. 나도 남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 다짐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제 행동과 선택을 조금씩 바꿔나갔죠. 예전처럼 세상에 불만만을 쏟아내는 사람이 아니라 최소한 나를 믿어줄 단 한 사람이라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 경험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제 인생을 단숨에 뒤흔들어 놓은 전환점이었어요. 고등학교 시절 억울한 누명을 벗었던 그 사건 이후 저는 조금씩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고 그 마음가짐은 대학에 들어가서까지 이어졌죠. 대학에 어떻게든 겨우겨우 합격하긴 했지만 현실은 냉정했어요. 합격이라는 두 글자가 주는 기쁨은 잠시뿐이었고 곧바로 이 학교를 계속 다니려면 또다시 엄마가 아버지 약값을 벌어오던 그 시절처럼 악착같이 노력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등록금이라는 게 한두 푼이 아니었거든요. 학자금 대출이란 것도 서류상 가난하다는 이유로 심사에서 거절당하거나 설령 나온다고 해도 이자가 너무 높아서 엄두가 안 났죠. 제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엄마는 눈치를 채고 저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셨죠. 대학은 무조건 가야 하는 거야. 좋은 대학 아니어도 괜찮어. 이름만 대학이라도 졸업은 꼭 해야 해. 그래야 사회 나가서 번듯하게 1인분을 하지. 등록금이 한두 푼도 아닌데 내가 정말 대학을 나오는 게 맞나 싶어서 하는 생각이지 뭐. 대학에 가서 어떻게 노력을 하냐에 따라서 네 인생이 바뀌지 않겠어? 엄마는 네가 잘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해. 아이 그러니까 무조건 하는 거야.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래서 저는 악착같이 학점을 채우고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알바를 3개씩 겹쳐가며 버텼어요. 대학을 졸업한 뒤 저는 광고 마케팅 회사에 취직했어요. 구체적으로는 인터넷 광고를 관리하고 노출시키는 회사였죠. 포털 사이트 메인에 광고를 올리거나 특정 키워드 검색 시 상위권에 노출되도록 하는 작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곳이었어요. 그야말로 광고 마케팅의 정석을 배우는 자리였죠. 저는 그 일이 무척이나 재미가 있었어요. 뭔가 늘 새로운 것을 창작해야 하고 생각해야 하고 거기다가 제가 시도를 한 방법이 상위권에 노출이 되었을 때의 희열은 말도 못하게 즐거운 것들 중에 하나였죠. 저는 그렇게 일을 배우면서 제가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일이 재미가 있으니까 그만큼 효율도 늘어나고 제가 돈을 더 많이 벌게 된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죠. 그런데 일을 하다 보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굳이 회사를 다니지 않아도 내가 혼자 해도 먹고 살 수 있겠다는 마음이요. 하루하루 쌓인 노하우 덕분에 수익 구조도 완전히 파악했고 사업자 등록 같은 건 마음만 먹으면 바로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사실 딱 핵심만 파악을 하게 된다면 회사 일이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구조는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26에 입사해 30이 되던 해 저는 결심했죠. 회사를 나와 제 사업을 해보기로요. 나올 때의 그 설렘과 두려움은 아직도 생생해요. 작은 사업자 등록증 한 장을 들고 이제부터는 내 힘으로 돈을 벌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홍보도 제가 해야 하고 영업도 직접 뛰어야 하고 계약서 작성부터 광고 운영까지 모든 걸 혼자 처리해야 했습니다. 하루에 12시간씩 컴퓨터 앞에 앉아 있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죠. 아, 남 밑에서 월급 받는 게 훨씬 편한 거였구나. 남의 돈 먹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지만 혼자 사업을 해서 먹고 사는 것보단 훨씬 편하겠더라고요. 후회가 고개를 들 때마다 그래도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된다는 오기가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저는 목표가 있었잖아요. 우리 엄마를 고생시키지 않겠다는 그 목표요. 그렇게 이를 악물고 3년을 버텼더니 그 다음부터는 돈이 서서히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 일의 장점 중 하나는 컴퓨터와 전화기만 있으면 어디서든 할 수 있다는 거였죠. 그래서 굳이 사무실을 따로 두지 않고 자취방을 사무실 겸 집으로 사용했습니다. 엄마는 제가 집을 나가 자취한다는 걸 아쉬워하셨지만 그래도 주말마다 집에 오니까 외롭지 않다며 웃으셨어요. 저는 그 말이 고마워서 틈나는 대로 엄마에게 갔죠. 시간이 흐르면서 제 수입은 점점 안정됐고 생활비를 엄마께 드려도 제 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을 만큼 벌게 되었어요. 결국 엄마는 평생 하셨던 시장 일을 깔끔하게 접으셨죠. 어때? 딸이 생활비 팍팍 주니까 엄마가 이제는 그 구린내 나는 시장을 벗어날 수 있게 됐잖아. 든든하지? 역시 딸밖에 없지? 그래, 우리 딸이 최고다. 우리 딸 하나 잘 키워서 내가 아주 말년이 편하겠어. 내가 언제 이런 복을 다 갚고 사나 싶다. 갚기는 뭘 갚아. 엄마가 그동안 노력을 했으니까 이만큼의 복을 받는 거지. 엄마, 내가 내 사업 무너지기 전까지는 우리 엄마 배 굼지 않도록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도록 지원 팍팍 할게. 그러니까 엄마도 이제는 엄마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엄마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 희생하지 말고. 내가 너한테 해온 것들은 희생이 아니야. 내가 당연히 해야 할 것들이었지. 금전적으로 여유가 생기니까 그만큼 엄마와의 관계도 돈독해지더라고요. 그리고 35이 되던 해 저는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시장의 딸로 태어나 악착같이 버틴 세월 끝에 제 삶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죠. 남편은 결혼 전 누나와 함께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처음 저를 만난 것도 그 가게 홍보 일을 맡기러 온 게 계기였죠. 의뢰를 하러 왔다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됐고 자연스럽게 연락이 이어졌어요. 그 과정에서 서로 호감을 느끼게 되었고 연애로 이어져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된 거죠. 결혼 전부터 시누이와 남편이 운영하는 가게 홍보를 제가 맡아 도와줬어요. 가족이 될 사람들이니 돈을 받는 건 생각도 하지 않았죠. 키워드 작업도 해주고 온라인상에서 노출이 잘 되도록 광고 세팅을 해주고 SNS 홍보도 맡아서 했습니다. 그 덕분에 가게 단골 손님이 눈에 띄게 늘었어요. 처음엔 오프라인 매장만 운영하던 곳이었는데 제가 광고를 시작한 뒤로 온라인 주문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결국 가게는 창고로 쓰는 수준이 되었고 거의 모든 판매가 온라인으로 전환됐죠. 시누이는 일본에 자주 다니면서 현지에서 소품이나 독특한 생활용품을 사왔어요. 그런 물건들을 한국에서 조금 비싼 값에 판매했는데 사실상 제 홍보 덕에 입소문이 나서 장사가 잘 된 것이나 다름없었죠. 남편은 원래부터 손해보는 장사를 극도로 싫어하는 성격이었어요. 박리담회처럼 저렴하게 많이 파는 것보다는
하나를 팔아도 비싸게 받아 이윤을 크게 남기려는 사람이었죠. 이 부분에서 시누이와 자주 부딪혔어요. 시누이는 물건을 빨리 회전시키는 걸 선호했는데 남편은 가격을 낮추면 물건 값이 떨어진다며 맞서곤 했죠. 저는 그 중간에서 중재하느라 애를 먹었고요. 저는 재택근무가 가능했기 때문에 결혼과 동시에 아이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결혼 3개월 만에 임신 소식을 들었죠. 임신 초기에는 집에서 일도 병행했지만 배가 불러 만삭에 가까워지자 도저히 일을 계속할 수 없었어요. 수입이 확 줄어드는 상황이었죠. 그러자 남편은 내가 우리 가족 책임질 테니까 아무 걱정도 하지 마라며 제 손을 꼭 잡아줬어요. 그 말이 든든하게 느껴졌지만 현실은 말처럼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출산한 뒤 저는 집에서 아이를 돌보면서도 일을 손에서 놓을 수 없었어요. 새벽 수유를 마치고 컴퓨터 앞에 앉아 작업을 하거나 아기가 낮잠 자는 틈을 타 광고 세팅을 수정하는 날이 많았죠. 몸은 늘 피곤했고 눈 밑은 짙게 그늘이 졌지만 우리 아이를 위해서라면이라는 생각 하나로 버텼습니다. 그런데 사람 마음이 지쳐가기 시작하면 그 힘듦이 끝없이 불어나는 법이더군요. 남편과 시누이가 함께 하던 사업이 완전히 틀어져 버린 겁니다. 남편은 가게를 접고 작은 회사에 취직했고 가게 일은 시누이 혼자 맡게 됐죠. 하지만 시누이가 혼자 감당하기에는 물량이 너무 많았어요. 결국 시누이는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아, 올케. 나 진짜 도저히 혼자 못하겠어. 택배 포장이라도 좀 도와주면 안 될까? 동생 놈이 그렇게 날라버리니까 나 혼자 감당이 안 돼. 둘이 하던 일을 혼자 다 하려고 하면 힘들죠, 형님. 어쩔 수 있나요? 제가 택배 포장하는 거라도 도와드릴게요. 저는 아이를 키우는 와중에도 시누이를 도와 택배 포장에 나섰어요. 심지어 당장 대금을 치르지 않으면 거래가 끊긴다는 시누이의 하소연에 제 돈을 빌려주기도 했습니다. 제 수입이 넉넉한 상황은 아니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가족이니까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시어머니도 우리 엄마도 이제 나이가 적지 않으신데 나도 40을 훌쩍 넘겼으니 부모님들의 나이는 얼마나 더 많을까 싶더라고요. 그동안 이런저런 이유로 바쁘게 살다 보니 건강검진 같은 건 제대로 챙겨드린 적이 없었죠. 그래서 결심했어요. 올해 어버이날에는 제대로 된 효도 한번 해드리자. 마침 남편도 작은 회사에 자리 잡고 어느 정도 돈을 벌고 있었고 시누이는 여전히 장사로 고생 중이었지만 제가 어머님과 우리 친정엄마께 건강검진 선물해 드릴게요 하니까 표정이 환해졌어요. 엄마도 시어머니도 모두 좋아하시더라고요. 아유, 내가 돈 잘 버는 우리 며느리 덕에 호강을 한다. 친구들한테 자랑을 했더니 세상에 그런 며느리가 어디냐고. 나보고 머리 위에 상점 모시듯이 하라더라. 아유, 징직해드렸어야 했는데 제가 그동안 못 챙겨드렸던 것 같아서 죄송스럽기만 해요. 아유, 뭘 그런 걸로. 사람이 바쁘면 까먹고 넘어갈 수도 있지. 암튼간 고마워. 나 검사 잘 받을게. 저도 그때는 수입이 안정돼 있었기에 비싼 병원을 골랐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싹 정밀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곳이었죠. 부모님들이 검진을 받으러 들어가실 때 저는 대기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잘했다. 이번 어버이날은 진짜 뿌듯하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 결과에서 예상치 못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팔에 혹처럼 잡히는 게 있었는데 의사가 설명하길 무슨 세포가 변형돼서 생기는 종양이라고 하더군요. 그냥 놔두면 점점 커질 수도 있고 모양이 변형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어요. 게다가 사이즈가 크고 한 군데에만 있는 게 아니라서 수술 난이도도 높다고 했죠. 문제는 이걸 예쁘게 수술하려면 성형외과에서 절개와 봉합을 해야 하는데 그 경우 보험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당연히 비용이 확 뛰었죠. 그래도 냅두면 안 좋다는 말을 들으니 몇백만 원이든 못 해드릴 건 아니었어요. 이미 건강검진까지 시켜드렸는데 수술은 알아서 하세요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남편도 시누이도 은근히 우리 올케가 수술비까지 전부 부담해주겠지 하는 눈빛을 보내더군요.
결국 저는 효도라 생각하고 수술비를 보태드렸습니다. 그게 아까운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정작 더 큰 문제는 우리 엄마에게서 터졌어요. 결과를 보니 엄마에게도 종양이 발견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필간에 있다는 겁니다. 간은 애매하게 건드리면 더 위험하잖아요. 의사 말로는 종양을 수술로 떼어낸 다음 조직 검사를 해봐야 한다고 했어요. CT 촬영에서 이미 그 존재가 확인됐고 의사는 바로 수술 일정을 잡자고 했죠. 저는 조금 놀랐지만 바로 알겠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우리 엄마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데 뭐 큰일이라도 있겠어?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수술 당일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적어도 13시간은 걸릴 거라던 수술이 겨우 2시간 만에 끝난 겁니다. 저는 대기실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복도를 뛰다시피 걸어갔어요. 그리고 수술실에서 나온 의사가 저를 보며 아주 무거운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아니 왜 벌써 나온 거예요? 수술이 10시간은 걸릴 거라고 했는데 아직 2시간밖에 안 지났는데 무슨 문제가 생긴 건가요? 아이 참, 보호자분께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저희도 CT상으로 확인을 했을 땐 충분히 수술이 가능한 상태라고 보여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암세포가 간이랑 위, 췌장까지 퍼져 있습니다. 장기 바깥쪽으로 암덩어리들이 생기면서 CT와 내시경으로는 확인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엄마 밥도 잘 드셨고 얼마 전에 친구들이랑 여행도 다녀오셨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장기들의 암덩어리가 생겼다는 걸 제가 어떻게 믿으라는 거예요? 예? 앞으로는 항암도 수술도 어려운 상태입니다. 최대한 환자분이 편안하게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도록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정말 목구멍 끝까지 뜨거운 숨이 차오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하루아침에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건지 제 눈앞에 닥친 현실이 현실처럼 느껴지지가 않았어요. 그 순간 어제 저녁만 해도 속이 조금 더부룩하다는 말 외에는 아무렇지도 않던 엄마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웃으면서 부침개를 붙이던 손, 친구 전화 받으며 깔깔 웃던 목소리.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변할 수 있단 말인가요? 우리 엄마가 손을 쓸 수 없는 상태라고 하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냐고요. 그런데 막상 소식을 들은 엄마는 마치 이미 이런 날을 예상이라도 했던 사람처럼 담담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오직 열심히 살았냐? 몸이 고장 안 난 게 이상한 거지 뭐. 아유, 나는 괜찮아. 증적이 하늘 날아간 네 아버지 옆으로 가면 마음이 편하겠지. 엄마, 무슨 그런 소리를 하고 그래. 엄마, 우리 다 잘 이겨낼 수 있어. 응? 이제서야 겨우 꽃봉오리가 피기 시작했는데 그런 말 하지 마. 그 말이 저는 미웠습니다. 왜 이렇게 쉽게 포기하느냐고, 왜 나를 두고 그렇게 편안하다고만 하느냐고 속으로 수백 번을 외쳤어요. 엄마는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가신 뒤로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어요. 본인의 병을 완전히 자각한 순간부터 몸이 눈에 띄게 약해지셨죠. 그 짧은 시간 동안 얼굴의 살은 쏙 빠지고 눈빛은 흐려졌어요. 사실 본인이 아픈 것을 모를 때는 그냥 넘어갈 수 있었던 증상도 어디가 아픈지를 아니까 쉬 넘겨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모질게도 시댁 식구들이며 남편이며 우리 엄마 일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더군요. 그게 너무 서운했어요. 특히 시누이 내가 얼마나 도와줬는지 본인 가게 마케팅도 해줬고 택배 포장부터 돈까지 빌려줬잖아요. 시어머니만 해도 수술비를 내가 보태줬는데 말이에요.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작은 회사 다니면서 힘들어하는 거 알기에 생활비 더 보태라는 말 한 번 안 하고 벌어오는 돈 본인 쓰라고 그냥 두었어요. 그런데 내 엄마가 아프다는데 괜찮으시대? 요즘은 어떠시대? 라는 말 한마디 없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서운함과 분노를 입 밖으로 꺼낼 시간조차 없었어요. 엄마와 함께할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래서 하루하루 병실에서 엄마 손을 잡고
엄마 숨소리를 들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3개월도 채 되지 않아 엄마는 영원히 잠이 드셨어요. 저는 울고 또 울느라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남편이 그래도 사위라고 장례 준비를 다 해놨더군요. 빈소 한쪽에 놓인 엄마 영정사진 앞에 앉아 저는 내내 눈물을 훔쳤습니다. 남편은 손님을 맞이하느라 바쁘게 움직였죠. 눈 깜짝할 사이에 3일이 흘렀고 장지로 향하기 전 장례비를 계산해야 했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는 상태라 들어온 조의금은 남편에게 챙겨달라고 부탁했고 결제는 제 카드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납골당해 엄마를 잘 모신 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안은 고요했지만 제 귀에는 여전히 엄마의 목소리와 웃음소리가 울리고 있었어요. 남편에게 조의금 내역을 달라고 했을 때 저는 전혀 다른 반응을 기대했어요. 장례식이 끝난 지 얼마 안 됐으니 피곤하다는 건 알지만 저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 이런 건 미루면 안 된다는 걸 너무 잘 알았거든요. 누가 찾아왔고 얼마를 내셨는지 기록을 해둬야 감사 인사를 바로 드릴 수 있고 나중에 혹시라도 잊히지 않게 정리할 수 있으니까요. 제가 또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해야 나중에 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주변의 도움을 다시 한번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사실 경조사라는 것은 지인이라면 무조건 챙겨야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 몸이 피곤하고 힘들어도 해치울 것들은 다 해치우고 쉬자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보, 빨리 조의금 들어온 거 가져다 줘. 그거 지금 다 정리하고 쉬어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뭐해? 어? 근데 그걸 왜 지금 한다고? 일단 당신 좀 피곤하지 않아? 아니, 제가 가져달라고 몇 번을 이야기를 하는데도 남편이 이상하게 우물쭈물하는 거예요. 마치 무언가를 숨기는 사람처럼 눈을 제대로 못 마주치고 내일 해도 되잖아만 반복했죠. 거짓말을 쳤다가 들통이 나기 일보 직전인 꼬마아이처럼 구는 남편의 행동의 순간 안 좋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설마 이 새끼가 내가 모르는 사이에 조의금으로 장난이라도 쳤나 싶어서 저도 강하게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장난하지 말고 뭐 그렇게 뜸을 들여. 그거 어딨어? 조의금 봉투. 제가 목소리를 높이자 남편은 여전히 가방 쪽으로 눈길을 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봤습니다. 장례식 내내 3일 동안 먹고 자고 하면서 남편이 짐을 챙겨왔는데 그때 커다란 보스턴백 같은 가방에 봉투를 집어넣는 걸요. 그래서 가방을 열어봤는데 봉투가 없어요. 가방 안은 텅 비어 있었어요. 저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았습니다. 있어야 할 것이 제자리에 없는 것을 알았을 때 여러분은 심장이 철렁했던 적 없으셨나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그런 기분을 느껴봤어요. 아니, 이거 왜 비어 있어? 어디다 숨겨놨어? 왜 안 줘? 그니까 내가 조금만 기다리라고 했었잖아. 왜 사람 말을 안 듣고 그래? 그거 내가 쓸 데가 있어서 일단은 썼어. 필요한 일이 있어서? 뭐라고? 우리 엄마 장례식 조의금을 당신이 썼다고? 장례비도 전부 내 카드로 결제했는데 도대체 어디에 쓸 일이 있었다는 건데? 남편은 마치 별로 대수롭지 않다는 듯 귀까지 후비적거리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얼토당토하지 않은 남편의 말을 들은 제 목소리는 사시나무 떨리듯 떨렸습니다. 분노와 황당함이 동시에 몰려왔죠. 아니, 이 인간이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녔길래 그 돈이 필요해서 홀라당 까먹었다는 말입니까? 그것도 그게 어떤 돈인데요? 한두 푼도 아니고 제 사업 지인들부터 우리 친정엄마의 시장 친구들까지 한 분도 빠짐없이 자리를 하셨는데 그게 얼마나 큰 금액이겠어요. 제가 부들부들 떨고 있자 남편이 그제서야 어디다 썼는지 말을 하는데 어지럽더라고요. 우리 누나 요즘 좀 힘들잖아. 가게 다 망해간다는데 당신이 요즘 장모님 아프다고 누나 가게 홍보 안 해줘서 손님 빠지고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그냥 줬어. 불경기라 힘들다는데 동생이 그 정도는 도와줘야지. 나 진짜 숨이 안 쉬어진다. 아니, 우리 엄마 조의금을 형님한테 줬다고? 당신 제정신이야?
그 돈이 어떤 돈인데 그걸 줘? 꼬우면 신고하든가. 내가 몇 번 말했잖아. 당신이 장모님 신경 쓰느라 우리 누나 가게에 신경을 안 써서 매출 떨어졌다고. 그러니까 못 번 만큼 조의금으로 퉁치자는 거지. 몰라. 이미 줬는데 어쩌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딱 하고 끊어졌습니다. 정말 딱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너무나도 화가 나서 주체가 되지 않을 정도였는데 남편 놈은 내가 그럴 수도 있지 왜 바가지를 긁어? 라는 태도는 할 말을 잃게 만들더라고요. 그 돈은 우리 엄마를 마지막으로 보내드리는 자리에 사람들이 마음을 담아주신 정성이었어요. 그걸 이유도 안 되는 변명으로 신우이에게 줬다는 건 제 가치관으론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죠. 저는 정말 기가 막혀 말문이 막혔어요. 숨이 턱 막혀서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남편 얼굴만 바라봤죠. 이게 꿈인가요? 제가 잘못 들은 건가요? 머릿속에서 같은 생각이 빙빙 맴돌았습니다. 그 돈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 챙긴 시누이도 건넨 남편도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어요.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사람들 그동안 제가 베풀어준 호의를 싸그리 무시하고 그냥 편할 때 마음대로 부려먹을 수 있는 호구로만 생각했던 건 아닐까. 심장이 쿵쾅거리고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데 동시에 속에서는 뜨거운 피가 끓어올랐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엄마 병원비조차 남편은 한 푼도 보태지 않았잖아요. 결혼 생활 내내 제가 생활비를 요구한 적도 한 번도 없었어요. 사랑과 신뢰가 있으니까 버텼던 거고 그게 부부라는 관계의 기본이라고 믿어왔는데 이번 일은 뒤통수를 쳐도 너무 세게 후려친 거 아닌가요? 그 순간 저는 이 인간들과는 더 이상 어떤 믿음도 어떤 정리도 할 수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마치 온몸에 있던 피가 한 번에 빠져나가듯 차갑게 식어버렸죠. 그리고 마음속 깊이 하나의 결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좋아.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렇다면 나도 하늘이 놀라고 하늘에 계신 부모님이 놀랄 만큼의 복수를 하겠다 그 결심을 했어요. 사람이 결심을 하고 나니까 오히려 이게 기회인가 싶은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제가 차분해짐을 느끼자 남편은 오히려 멈칫했어요. 어떤 짓을 할지 모른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당신 절대로 후회하지 마. 이건 다 당신이 만들어낸 나비 효과니까. 그 한마디를 남기고 방으로 들어가 옷가지를 챙겼습니다. 여행 가방에 옷을 몇 벌과 필수 물건만 넣고 곧장 엄마 집으로 향했죠. 우리 집은 인테리어를 새로 해서 새 집이나 다름없었지만 엄마 집은 세월이 묻어 오래된 가구와 바랜 벽지가 그대로였어요. 우리 엄마는 어떻게 이런 집에서 그동안 불평의 말 한마디도 없이 살았을까 싶어 울적해지더라고요. 그 낡은 공간에서 오히려 마음이 가라앉았고 하루 동안 머릿속으로 모든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곧장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이제 감정이 아니라 법과 재정을 이용해 복수할 계획이었죠. 변호사는 제 얘기를 듣더니 장례식장 CCTV부터 확인하자고 했습니다. 요즘은 도둑들이 워낙 많아서 CCTV를 잘 설치해 두더라고요. 분명히 장면이 남아있을 겁니다. 변호사의 말처럼 정말로 화면 속에는 남편이 봉투들을 시누이에게 통째로 넘겨주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저는 브이록과 제가 중간중간 적어둔 조의금 액수 기록을 꺼냈습니다. 전액이 기록된 건 아니었지만 브이록에 적힌 지인들에게 하나하나 전화를 걸었죠. 죄송하지만 이번에 얼마를 내셨는지 확인이 필요해서요. 하며 미안함을 전하며 물었고 답이 쌓일수록 액수가 하나둘 맞춰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강력한 증거를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본인의 입으로 그 조의금을 시누이에게 보냈다는 증거를 문자로 남겨놓는 것이 좋겠다는 변호사의 말에 저는 바로 남편 놈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정말로 시누이에게 전부 보낸 것이 맞냐, 딴 데 쓴 건 아니냐 하니 남편이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겠냐고 시누이에게 중에 맞다고 시인을 하더라고요. 멍청한 놈. 제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딴 소리를 당당하게 잘도 내뱉다니요.
그 순간 제 손에는 CCTV 영상, 금액 정리 기록, 그리고 남편의 자백까지 모든 퍼즐이 완벽하게 맞춰졌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제 심장은 잔혹할 만큼 차갑게 뛰고 있었죠.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저는 사업을 하다 보니 큰 돈이든 작은 돈이든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금액을 습관처럼 기록해두는 버릇이 있었어요. 하루라도 빠지면 불안할 정도였죠. 그 덕분에 그동안 시누이와 시어머니에게 들어갔던 돈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가게 월세가 밀렸다고 몇 번 대신 내줬던 것, 거래처에 밀린 대금을 제 돈으로 처리해 준 것, 시어머니 용돈과 여행비 그리고 수술비까지 저는 그 모든 지출을 날짜와 금액, 사유까지 빼놓지 않고 적어두었어요. 이걸 왜 이렇게까지 꼼꼼하게 적어두나 싶었던 순간도 많았는데 막상 이런 일이 터지고 나니 그 버릇이 저를 살린 셈이었죠. 저는 계좌 내역까지 모조리 출력해서 변호사에게 건넸습니다. 변호사가 자료를 하나하나 훑어보더니 감탄 섞인 웃음을 지었어요. 아무리 소송 준비를 오래 해본 사람이라도 이렇게까지 일일이 준비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혹시 이런 일이 벌어질 걸 미리 예측이라도 하신 건가요? 사업하면서 생긴 버릇이에요. 큰 돈이든 작은 돈이든 들어간 건 꼭 기록해 둡니다. 그때만큼은 제 습관이 정말 잘 들인 버릇이라고 생각했어요. 게다가 저는 시누이 가게 일을 도와주며 했던 무급 노동까지도 제 일기장에 날짜별로 전부 기록해 두었거든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포장, 발송 작업, 무보수 이렇게요. 그 기록들을 보니 제 시간과 노력이 얼마나 공짜로 쓰였는지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저는 이 모든 자료를 모아 시댁 식구들을 금전적으로 완전히 박살낼 준비를 했습니다. 변호사는 제 자료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통상적으로 유족의 장례비 충당 재원으로 쓰이는 조의금을 상주인 본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하면 부당이득 횡령죄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장례비를 전부 본인 카드로 결제하셨다고요?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마치 제 억울함을 법이 대신 풀어주는 것 같아 속이 조금 시원해졌어요. 변호사는 또 시누이 가게에 들어간 제 돈에 대해서도 설명해 줬습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계좌이체 내역과 대화 내용이 있다면 금전 소비대차나 동업, 조합, 유사관계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최소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어려운 법률 용어였지만 결국 제가 투자한 돈을 돌려받는 소송이 가능하다는 뜻이었어요. 무급 노동 부분은 조금 힘들 수 있다고 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믿져야 본전이에요. 할 수 있는 건 전부 걸고 넘어지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변호사와 함께 자료를 정리해 단 한 줄의 틈도 없이 완벽하게 맞춰진 내용 증명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서류를 시댁으로 발송하며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이제 시작이라고. 너희가 날 어떻게 봤는지 똑똑히 알게 해주겠다고요. 보내는 내용 증명에는 한 글자 한 글자에 제 분노와 결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장례 조의금을 수신인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하였으므로 발신인은 부당이득 전액 및 법정이자 반환을 청구합니다. 또한 영업 개시와 관련하여 발신인이 지원한 금원과 무상으로 제공한 노무에 따른 대여금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오니 본 통지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전액 변제 바랍니다. 불이행 시 민형사 절차 및 가압류를 집행하겠습니다. 그렇게 교과서에 나올 법한 말투로 적어나가니 제가 변호사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남편과 시누이의 반응은 단순했죠. 별로 반박을 하거나 사과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잠잠하기만 했어요. 그 침묵이 오히려 우리는 줄 돈 없다라는 의미라는 걸 저는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변호사와 상의 후 보전 처분 절차부터 밟기로 했습니다. 돈부터 묶어야 한다고 그래야 나중에 돌려받을 확률이 높아진다는 변호사의 말이 아니었다면 저는 방법을 몰라 방황했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저는 시누이 가게의 임대보증금 채권 가압류, 카드사 정산대금 가압류, 온라인 매출 채권 가압류, 그리고 남편의 급여 채권 가압류까지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변호사는 이런 절차에 정말 능숙했어요. 제가 알아보기도 전에 필요한 서류를 척척 준비했고
법원에 제출할 내용도 깔끔하게 정리해 주었죠. 장례식장 CCTV 열람과 복제 역시 변호사가 관리팀과 협조해 당일에 바로 처리했습니다. 브이록과 조의금 집계표는 제가 이미 정리한 문서였는데 거기에 담당 상조회 직원의 확인 서명을 받아 증거의 신빙성을 한층 더 높였죠. 이렇게 모든 퍼즐이 빈틈없이 맞춰졌죠.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고 시댁 측에도 모든 소송의 내용이 전달되자 남편놈 저에게 헐레벌떡 전화를 했더라고요. 이게 다 뭐야? 정말로 고소를 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내가 여태까지 한 행동이랑 말이 다 거짓말인 줄 알았어? 전부 진짜야. 너넨 이제 엿된 거라고. 가족끼리 이러는 건 아니지. 평생 우리 누나랑 엄마 다 안 보고 살게? 안 보고 살 거야? 당연한 소리를 왜 해? 그리고 너도 안 보고 살 거야, 이 똥차 새끼야. 그 말에 남편놈 아무 소리도 못하고 씩씩거리기만 하더라고요. 민사에서는 조의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대여금 반환 청구, 부당이득 가액 반환 청구가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증거는 완벽했고 법리적으로도 유리한 상황이었죠. 하지만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남편과 시누이를 상대로 형사 고소까지 진행했습니다. 고소장의 핵심은 이거였어요. 조의금 함은 고인의 장례를 위해 특정 목적으로 모인 금전이라는 것, 상주 관리에 보관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 제 동의 없이 타 용도로 무단 처분을 했고 고인의 장례 재원을 개인적 목적으로 유용한 것이 불법 영득 의사가 명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어렵죠? 그런데 이 어려운 것들을 전문가들은 척척 해내더라고요. 그래서 비싼 돈 주고 변호사를 선임하나 봐요. 조사 단계에서 남편은 필사적으로 부부 공동 재산을 주장했지만 수사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조의금은 고인의 장례를 위해 특정 목적으로 모여 상주 관리하에 보관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배우자가 임의로 처분하는 건 곤란합니다. 잠시 보관만 했다가 돌려주려고 했어요. 우리가 정말 그냥 먹고 튀려고 했을까 봐요. 필사적으로 그들은 변명했지만 제 계좌로 돈이 돌아온 흔적은 전혀 없었고 오히려 이미 본인 가게 운영비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거기서 그녀의 표정이 굳어지는 걸 저는 놓치지 않았죠.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이 싸움 절대 내가 진다 해도 억울하지 않게 만들겠다. 이제 판은 완전히 제 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시누이는 소송장을 받고 나서야 상황의 무게를 실감한 것 같았어요. 그제야 부랴부랴 소환조사에 응하면서 저한테 전화를 걸어오기 시작했죠. 우리 이렇게까지 가야 하냐는 말부터 시작해서 합의하자, 금액 좀 깎아달라는 식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요구 조건을 정리해서 통보했어요. 전액 현금 변제, 서면 사과문 제출, 소송비 전액 부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혼이요. 남편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좌절한 듯한 목소리로 그렇게까지 해야 해? 라고 물었지만 제 마음은 이미 움직이지 않았죠. 시어머니는 전화를 걸어 울면서 얘야, 한 번만 봐주면 안 되겠니? 하고 애원하셨지만 저는 단호하게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 눈물은 제 엄마가 병상에서 흘렸던 그 눈물 앞에선 너무 가볍게 느껴졌거든요. 민사 1심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됐고 시누이에게 보낸 지급 명령건은 그쪽에서 이의 신청 기한을 놓쳐서 그냥 확정이 되어버렸어요. 그걸 알게 된 시누이가 저에게 전화해서 몰랐다고 일정이 헷갈렸어라고 말했는데 솔직히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멍청하게 대응도 못한 건 그쪽 잘못이니까요. 형사건도 검토가 이루어졌어요. 검찰 쪽에선 사도 불구속 약식 구형을 논의했지만 조의금의 성격상 명백한 무단 유용이라는 판단이 내려졌고 결국 남편과 시누이는 벌금형을 받았어요. 남편은 벌금 500만 원, 시누이는 750만 원이요. 당연히 전과 기록은 남았고 그 후유증은 생각보다 컸어요. 남편은 직장에서 대외 업무에서 제외됐고 승진 대상에서도 빠졌다고 했어요. 시누이는 기존 거래처들과 계약이 끊어졌고 결국 가게는 정리수순에 들어갔죠. 그 가게에 들어갔던 설비와 비품들은 전부 집행에 의해 회수되었고 저는 감정가 절반도 안 되는 금액으로 일괄 낙찰을 받았어요.
남편과 시누이에게는 손실일지 몰라도 저에게는 제대로 된 이득이었어요. 모든 판결이 정리된 뒤 저는 이혼 조정을 신청했어요. 장례 직후 조의금 무단 처분, 지속적인 경제적 착취, 시댁에 대한 일방적 지원 강요, 이런 점들을 조목조목 정리해서 제출했고 조정은 곧바로 성립됐어요. 남편은 저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게 됐고 재산 분할에서도 제 기여도가 높게 인정되어 더 많은 몫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마무리된 이혼,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과 살던 집은 제 명의였기에 처분했고 엄마가 살던 오래된 집으로 아이와 함께 이사했어요. 그 집은 좀 낡긴 했지만 엄마의 흔적이 남아있어서 저에겐 더없이 편안한 공간이었죠. 그 후로도 시누이 가게 자리를 한동안 방치해뒀는데 텅 빈 그 공간을 볼 때마다 마음이 어지러웠어요. 뭘 해볼까? 그냥 비워두긴 아까운데 고민 끝에 저는 무인 카페를 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요즘은 키오스크로 주문을 받고 로봇이 커피를 내려주더라고요. 처음에는 좀 생소했지만 자동화 시스템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고 투자금 계획을 세웠어요. 마침 남편에게 받은 위자료와 집을 판 자금이 있었기에 가능했어요. 그리고 전에 낙찰받았던 가게 비품들도 정리해 인테리어와 가전 구입에 보탰습니다. 그렇게 천천히 준비해서 결국 엄마의 이름을 따서 간판을 만들었고 지금은 그 이름이 적힌 무인 카페를 조용히 운영하고 있어요. 카페는 생각보다 손님이 많았고 무인 시스템이라 인건비 부담도 없었어요. 시간적 여유도 생겨서 아이랑 보내는 시간이 훨씬 많아졌고요. 카페 구석엔 엄마의 사진을 작게 액자에 넣어 두었는데 가끔 그걸 보면서 엄마 나 이제 잘 살고 있어요 하고 속으로 말해요. 남편은 가끔 연락을 해요. 대부분 밤늦게 짧게. 행복하니? 라는 말만 보내오죠. 저는 그 문자를 읽고 그냥 넘깁니다. 아마 술에 취해서 그리움인지 후회인지 모를 감정에 취해 보낸 것일 거예요. 저는 그저 읽고 무시해요. 그건 이제 제 감정도 삶도 아니니까요. 지금 제 삶은 과거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단단해졌어요. 슬펐던 기억들도 억울했던 감정들도 모두 자양분이 되어 지금의 저를 만들어줬어요. 엄마를 마지막까지 지키지 못했던 아픔은 여전히 가슴 한켠에 남아있지만 그 아픔이 저를 끝까지 무너지지 않게 해주었어요. 다시는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기로 했어요. 저는 제가 지킬 수 있는 사람을 지키며 제 이름으로 제 삶을 살아가기로 했습니다.